겨우 이런 꿈 보이려고 15년 만에 나타난 거야? 응? 그동안 어디서 뭐 했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3시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엔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고 상인들은 비닐 천막을 더 깊숙이 당겨 물건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검은색 우산을 받쳐들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65의 나이 한때는 꼿꼿하던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구부정해졌습니다. 무릎은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더 쑤셨습니다. 어젯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장은 봐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밥은 먹어야 했으니까요. 아줌마,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한 손 어때요? 배추떨이에요. 5,000원에 2포기. 김장하실 분들 오세요. 감자 한 망에 3,000원. 가져가세요. 익숙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30년을 다닌 이 시장, 순자는 어느 가게가 물건이 싱싱한지, 어느 아저씨가 덤을 후하게 주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순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순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채소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지만 순자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요즘 혼자 먹는데 배추 한 포기면 일주일은 먹어야 하니 김장은 꿈도 못 꿉니다. 예전엔 김장철이면 배추를 20포기씩 사다가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담았는데 이젠 그런 날들이 까마득히 먼 옛날 같았습니다. 순자의 장바구니엔 당근 2개, 양파 3개, 작은 무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한 달에 30만 원 남짓,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큰애가 또 용돈 보내준다고 했는데 저 애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어떻게 받아?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선가게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횟감 싱싱합니다.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회 한 접시 어때요? 그 목소리. 순자의 발이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우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아니야. 착각이야. 그럴 리가 없어.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슷한 목소리는 얼마든지 있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아니 묻으려고 애썼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몸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돌아보지 말라고 외쳤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 흰색 고무장화를 신고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습니다. 한때 새까맣던 머리카락은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온통 희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마치 바람과 비를 온몸으로 맞아온 사람처럼 손등은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깨끗했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평생 노동을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고 무릎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생선을 손질하며 손님에게 미소 짓는 그 눈빛, 그 목소리의 울림,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등어를 손질하며 앞에 선 할머니 손님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고등어 보세요. 눈이 얼마나 맑아요? 오늘 아침에 잡았다는 증거예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요.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인데 할머니 2마리 사가시면 1,000원 깎아드릴게요. 그래, 2마리 주소. 태수는 능숙하게 고등어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수십 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익숙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태수가 맞아?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양복을 입고 회사에 다니던 남자, 깨끗한 손으로 서류를 다루던 남자,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가자고 하던 남자, 그 남자가 이제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다니. 손님이 돈을 주고 생선을 받아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가야 할까요? 15년 만에 마주친 이 순간,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순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있었네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자 자신도 놀랄 만큼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생선을 집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봤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그는 간신히 붙잡고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 순자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그의 눈은 순자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순자도 변했습니다. 한때 까만 머리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생겼고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너구나. 태수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순자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울면 안 돼. 이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지는 거야. 15년 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순자는 속으로 다짐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예요. 잘 살아있어요. 버려진 사람은 질기게 살아남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았어요. 말은 차갑게 나왔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붉은 핏줄이 서렸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도 잘 살았네요. 생선 장사하면서. 순자의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태수 씨 아는 사람인가? 반찬 가게 아저씨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의식했는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여기서 말하긴 그러니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필요 없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하는 얘기, 여기서 못할 것도 없죠. 어차피 숨길 것도 없잖아요. 당신이 날 버린 거 사실이잖아요. 순자야. 태수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후회라도 해요? 아니면 이제 빚 다 갚아서 한가해졌어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졌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천막 위로 빗방울이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손님이 생선을 받아가고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천막 위로 빗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아닌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이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은 도마 위에서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미안하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15년 동안 혼자 애들 키우고 빚 갚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살았는데 고작 미안하다고? 시장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가게 아줌마가 걸어와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선 가게 옆 정육점 아저씨도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 빚쟁이들이 집에 몰려왔어요. 5명이나 큰 소리 치고 협박하고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요? 민수는 이불 속에 숨어서 울고 민호는 내 치맛자락 붙잡고 떨었어요. 태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 혼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시간만 달라고. 돈 갚을 테니까 제발 집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신 남편 연락처 대라고. 난 몰랐어요. 당신이 어디 간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 팔았어요. 우리가 신혼 때부터 살던 그 집, 당신이 월급 모아서 마련한 그 집, 다 팔아서 빚 갚았어요. 그리고 월세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하나짜리 월세방. 태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눈꺼풀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나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이 틈물에 불어서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했어요. 애들 밥 먹여야 하니까.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 손 봐요. 한때는 곱고 부드러웠죠. 당신이 좋아하던 손. 이젠 이렇게 됐어요. 15년 동안 노동하면서 태수는 순자의 손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우유 배달도 했어요. 겨울에 눈 내리는 날도, 여름에 폭염에도 자전거 타고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순자야, 제발, 제발 뭐요? 듣기 싫어요? 당신이 한 짓은 안 싫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큰애 민수,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걔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대학 안 가도 돼. 난 물었죠. 왜?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순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나 이래서 동생 공부시킬게. 17살짜리 애가 한 말이에요. 난 그 말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 틀어막고 울었어요. 아이가 들을까봐. 태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대학 대신에 걔 머리 좋았어요.
선생님이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공장에 들어갔어요. 밤낮 교대 근무하면서 돈 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뭐가 달라져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민호. 작은 애 민호는 더 힘들었어요. 심장이 안 좋았잖아요. 판막이 약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수술비가 3,500만 원이었어요. 난 그 돈이 없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나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빌었어요. 무릎 꿇고 수술비 분할 납부해달라고. 어떤 병원 원무과 직원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정 어려우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 상담 받아보세요. 난 복지과 찾아갔어요. 서류 떼고 증명서 떼고 온갖 서류 다 준비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기준 미달이래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 조금 많대요. 뭐가 많아요? 월세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1,000만 원짜리. 결국 대출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빚 있는 사람한텐 대출도 안 나오더라고요.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나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아이를 살릴 수도 없는 엄마가 뭔 소용이에요? 순자야, 제발, 그만. 왜요? 듣기 힘들어요? 나도 겪기 힘들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수술비 전액을 입금했다고.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고. 난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하늘이 도운 줄 알았어요. 태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수술 잘 받았어요. 이제 건강해요.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 다녀요. 그 아이는 가끔 말해요. 그때 그 후원자분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 순자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그 후원자 누군지 알아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상황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빗소리만이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순자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근데 여기서 하긴 그러니까. 제발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부탁이야. 싫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해요. 15년 만에 하는 얘기, 여기서 못할 것도 없죠. 숨길 게 뭐가 있어요? 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넌 나 그때 도박 빚지고 도망간 줄 알았지? 순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니면요? 빚쟁이들이 집에 온 게 도박 빚 아니었어요? 아니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도박 안 했어. 한 번도.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도박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그 빚은 뭐예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뭐가 복잡해요? 빚은 빚이잖아요. 도박이든 뭐든 당신이 진 빚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태수는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순자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제대로 설명할게. 순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다른 데 안 가요. 태수는 또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여기서 할게.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순자야, 넌 그때 내가 사업 망해서 빚진 줄 알았지? 당연하죠. 당신이 건축자재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처음엔 그랬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풀렸어.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우리도 돈이 막혔어.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순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태수가 점점 수척해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던 때. 근데 그때 누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누가요? 거래처 사장 친구라는 사람이었어. 이름은 김 사장이라고 했어. 나이는 나보다 많았고 말도 잘하고 옷도 잘 입었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처음엔 그냥 집 나르는 일이라고 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 배에서 내려서 창고로 옮기는 거. 하룻밤 일하면 500만 원 준다고 했어. 난 그때 너무 절박했어. 민호 수술비도 필요했고 회사 빚도 갚아야 했고. 순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엔 정말 그냥 집 나르는 일이었어. 컨테이너 박스 옮기고 창고에 쌓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만했어. 돈도 약속대로 받았고.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일부턴 달랐어. 경찰 피해서 야밤에 움직이고 사람들 눈 피해서 은밀하게 옮기고. 그때 알았어. 이게 밀수라는 걸. 밀수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불법 물품 밀수? 중국에서 짝퉁 명품이고 뭐고 다 들여오는 거였어. 난 그만두려고 했어. 김 사장한테 말했어. 이제 그만하겠다고. 위험한 일은 못하겠다고. 태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협박했어. 협박이요? 그래. 이미 불법 일에 가담했으니까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나부터 감옥 간다고. 그리고 태수는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가족이 위험할 거라고 했어.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사진을 보여줬어. 내가 시장 보는 사진, 민수가 학교 가는 사진, 민호가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다 찍어놨더라고. 순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난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 너희가 다칠까봐. 그렇게 몇 달을 했어. 매주 한두 번씩. 태수는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거친 굳은 살 사이로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손목에도 울퉁불퉁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흉터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총 쏜 자국이야.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이요? 총을? 그날 밤이었어.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듯 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 밤 11시쯤. 항구 창고에서. 근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 누군가 신고한 거야.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어. 사람들 도망가고 경찰들 쫓아오고.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 사장이 내 팔을 붙잡았어. 같이 도망가자고. 난 뛰었어. 정신없이. 그때 뒤에서 총소리가 났어. 태수는 손목을 만졌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 여기. 피가 엄청 났어. 근데 멈출 수 없었어.
멈추면 잡히니까. 계속 뛰었어. 바다 쪽으로. 그래서요? 바다에 뛰어들었어. 겨울 바다였어. 물이 얼음장같이 차갔어. 정신 잃을 뻔했어. 근데 헤엄쳐 나왔어. 어떻게든. 태수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다른 항구에 도착했어. 옷은 다 젖었고 피는 계속 나고 몸은 얼어붙었어. 그래도 살았어.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병원 갈 수 없었어. 병원 가면 경찰한테 신고되니까. 그래서 약국에서 약 사고 스스로 치료했어. 손목 봉합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흉터가 남았어.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 죽은 척하고 사라지자.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그 조직 사람들이 나 찾지 않으면 너희한테도 안 갈 거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한 거예요? 응. 연락하면 들킬 수 있어. 전화도 편지도. 그 사람들이 너희를 감시하고 있었거든. 얼마나요? 얼마나 감시했는데요? 2년.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동안 너희 집 주변에 그 조직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나타날까봐. 난 멀리서 지켜봤어. 너희가 위험한 일 없나 확인하면서. 순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손으로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박 아주머니는 순자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황당하게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이 사람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박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 우리 동네에서 은인이에요. 정말로. 우리 손주, 심장병 걸렸었어요. 선천성 심장판막증이래요.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병이요? 네.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아들은 공장 다니고 며느리는 식당에서 일해요. 그래봤자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돼요.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다 빌었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1,000만 원도 안 모였어요.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우리는 미칠 것 같았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 아주머니는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님으로 왔어요. 반찬 사러. 그러다 우리 사정 알게 됐죠. 내가 한숨 쉬면서 말했거든요. 손주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래서요? 이 사람이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난 그냥 넋두리처럼 말했어요. 3천만 원이나 필요하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박 아주머니는 태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람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열어보니까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나머지는 제가 마련해 볼게요. 난 깜짝 놀라서 물었죠. 왜 이러시냐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순자는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어서 압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이 매일 바다에 나갔어요. 물질하러. 겨울 바다에. 옆에 있던 과일 가게 주인 김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봤어요. 이 사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다 들어가는 거. 한겨울에 김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닷물이 얼음장같이 차요. 보통 사람은 10분도 못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시간씩 들어가 있었어요. 전복 따고, 해삼 따고, 소라 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박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손주 수술했어요. 지금 손주 10살이에요. 건강하게 잘 커요. 이 사람 덕분이에요. 순자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선가게 건너편 떡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 사람이 구했어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깊은 데 들어갔어요. 발 닿지 않는 데까지. 애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사람이 옷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파도가 거셌는데도. 그리고 우리 아들 구해냈어요. 인공호흡도 하고. 그때 이 사람 갈비뼈 부러졌어요. 파도에 부딪혀서. 뭐라고요? 갈비뼈가요? 네. 2대나. 근데 병원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우리가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금방 치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순자는 어지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정육점 주인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 작년 겨울에 노숙자들한테 밥 나눠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돈으로 고기 사고 밥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쓴 거예요. 100만 원씩이나요? 네. 생선 장사로 번 돈 거의 다 쓴 거예요. 자기는 월세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순자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니요. 박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안 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맞아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항상 조용하고 말없이 도와줘요. 순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태수가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도왔다니. 그리고 아줌마. 박 아주머니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 가끔 누군가 사진 보면서 울어요. 남 봤어요. 여자 사진하고 아이들 사진. 가족 사진 같았어요. 물어봤죠. 가족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어른이 펑펑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태수가 재빨리 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앉을 대? 손 떼요. 순자는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손을 떼며 물러났습니다. 순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던 거야? 아니면 변한 거야?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자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제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생선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의자 2개를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태수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편지라도 전화라도 뭐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태수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그 사람들이 너희 집을 계속 감시했어. 2년 동안 우체통도 확인하고 전화도 도청했어.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희가 위험했어. 그 사람들은 내가 경찰한테 증거를 넘길까봐 두려워했거든.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혈안이었어. 만약 내가 연락했다면 너희한테 갔을 거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당신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알아. 바다에서 시체도 못 찾았다고 실종됐다고 신고하고 장례식도 지냈어요. 빈관에다가 혼자서 애들하고.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례식 날 나 있었어. 순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멀리서 봤어. 너하고 애들이 우는 거. 민수가 관을 붙잡고 아빠 아빠 부르는 거. 민호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우는 거.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 뛰어나가고 싶었어. 나 여기 있어. 아빠 살아있어. 소리치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그러면 너희가 위험하니까.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애들이 얼마나 아빠 찾았는지. 알아. 다 봤어. 큰애는 밤마다 바닷가 가서 아빠 이름 불렀어요. 1년 동안 매일 밤 내가 붙잡아도 안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올 거예요. 바다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애는 더 심했어요. 1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완전히 심리치료 받았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충격성 함구증이래요. 아빠 잃은 충격 때문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당신 몰래 지켜봤다면서요? 그럼 애들 고통도 다 받겠네요? 그걸 보면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희를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태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밤 너희 생각했어. 안아주고 싶었어. 같이 밥 먹고 싶었어. 민수 숙제 봐주고 싶었어. 민호 재우면서 책 읽어주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태수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가 매일 찢어지는 것 같았어. 너희 목소리 듣고 싶었어. 너희 품에 안기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순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태수는 젖은 손으로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꾸깃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닐 봉투로 여러 번 쌓여 있어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대학병원 수술비 영수증, 수술명, 심장판막 교체술, 환자명 김민호, 수술비 3,500만 원, 입금자 익명.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 해외 송금 내역, 송금인 김태수, 수신 대학병원, 금액 3,500만 원, 날짜 2007년 3월 15일.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민호 수술비. 내가 보낸 거야.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어. 6개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하루 16시간씩.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익명 후원자가 나였어. 세 번째 서류들. 입금 내역서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민수 고등학교 학비, 익명 장학금 500만 원. 민수 대학교 입학금, 익명 후원금 300만 원. 민호 병원비, 익명 지원금 200만 원. 순자 집 월세, 익명 지원금 100만 원. 모두 다른 날짜, 다른 방식으로 보낸 돈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보낸 거야.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는 못 도와줬어. 벌어봤자 얼마 안 됐거든.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 어떻게 이렇게. 필리핀에서 3년, 태국에서 2년, 일본에서 4년, 그 뒤로는 여기서 생선 장사. 번 돈은 다 너희한테 보냈어. 순자는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 첫 번째 사진. 민수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는 모습.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은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민호가 대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는 모습.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순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피곤한 얼굴이지만 꿋꿋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민수의 결혼식 사진. 멀리서 찍었지만 행복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민호의 대학 졸업식 사진.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수십 장이었습니다. 모두 멀리서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히 찍힌 사진들.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다 15년 동안 내가 모은 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순 없었지만 지킬 순 있었어. 멀리서라도. 순자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피곤한 얼굴로 걷고 있는 모습. 그때 그녀는 이 사진이 찍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때 가끔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느낀 게 나였어.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접근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냥 보고 싶어서,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순자는 또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민수가 첫 월급 받고 순자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모습. 그날 순자는 울었습니다.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이날도 있었어요? 응, 나도 울었어. 민수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엄마한테 효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민수가 대신하고 있구나 싶어서. 미안했어. 순자는 눈물을 닦지 못하고 그냥 흘렸습니다. 이 사진은요? 민호가 병원에서 재검진 받고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악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 수술 후 정기 검진 날이었어. 의사가 완치 판정 내린 날. 난 병원 밖에서 기다렸어. 민호가 건강해졌다는 소리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어.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한테 감사했어. 우리 아들 살려줘서, 건강하게 해줘서. 순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고. 왜 혼자? 너희가 행복하면 됐어. 태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가 무사하고 건강하고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어.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그리고 사랑도.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 내가 뭘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밤마다 당신 욕했어요. 왜 우리 버렸냐고. 왜 무책임하냐고. 괜찮아. 태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만했어. 난 이해해.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태수 씨, 응? 애들한테 얘기해도 돼요? 진실을.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그 조직은 다 무너졌으니까. 작년에 경찰이 일망타진했어. 내가 계속 정보 흘렸거든. 익명으로. 그럼 이제 위험하지 않아요? 응. 이젠 안전해.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요. 애들한테 가요. 같이.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그건 왜요? 이제 위험하지 않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태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천막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을비는 이제 굵은 빗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태수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해요. 순자가 재빨리 태수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컥, 컥, 거친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태수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렸습니다. 기침이 가라앉았지만 손수건에 붉은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 씨, 이게 뭐예요? 왜 피가? 태수는 손수건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순자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보여줘요. 지금 당장.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손수건을 보여줬습니다. 선홍빛 피가 손수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폐가 안 좋아. 병원 가요. 지금 당장. 갔어. 여러 번.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기래.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폐암 말기. 사기.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받아들인 사실처럼. 바닷속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폐가 많이 상했대.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래 노출됐고 제대로 치료도 안 받았고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폐가 망가졌대.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말기라니. 그게 무슨. 의사가 그러더라고.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래. 짧으면 한 달. 안 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치료해요. 항암 치료라도. 했어. 태수는 웃었습니다. 작년에 6개월 동안 근데 소용없었어. 암이 이미 너무 퍼졌대. 간에도 뼈에도.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그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 태수는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온 거야. 너 보러.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니. 순자는 울었습니다. 왜 이제 와요? 왜 더 일찍 안 왔어요? 미안해. 용기가 안 났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또 힘들게 할까봐. 바보 같은 사람. 순자는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 가요. 내가 모실게요. 돈 문제면 내가 어떻게든 할게요. 집도 팔고 대출도 받고. 제발. 순자야.
태수는 순자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치료해도 소용없어? 의사도 그랬어. 이미 늦었다고.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15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야 진실 알았는데, 왜 또 가요? 왜? 순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요. 15년 동안 원망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당신은 우릴 지키고 있었는데. 괜찮아. 태수는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난 행복했어. 너희가 무사한 걸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린 같이 있었어야 했어요. 가족으로. 태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항상 가족이었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자는 태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미안해. 태수는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감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순자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순자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요? 어디 사는데요? 연락처라도 줘요. 주소라도 알려줘요. 태수는 손으로 순자의 손을 감쌌습니다. 순자야, 내가 사는 곳은 여기서 멀어. 요양병원이야. 호스피스 병동.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매일 병문안 갈게요. 아니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보기 흉해. 점점 더 아파지고 못생겨지고 너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보기 흉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당신인데.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이렇게 만난 걸로 좋게. 너 얼굴 보고 진실 말하고. 이제 더 이상 오해 속에 살지 않아도 되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저는 충분하지 않아요.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순자야. 태수는 순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너는 이제 너 인생 살아. 날 기억하느라 시간 쓰지 마. 앞으로 살아. 행복하게. 당신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할 수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15년을 혼자 버텼잖아. 너는 할 수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한테는요? 애들한테는 전할 말 없어요?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애들한테 전해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고. 곁에 없어서, 손 잡아주지 못해서, 안아주지 못해서.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희가 아빠의 자랑이라고.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한테는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전해줘. 동생 챙기고 엄마 도와주고 의젓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네. 민우한테는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심장 수술 잘 받고 이렇게 씩씩하게 커져서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힘들게 해서, 혼자 버티게 해서,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단 말. 아니야. 꼭 해야 해. 태수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혼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못 컸어. 순자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수는 순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쭉. 순자는 태수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지금도 계속.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순자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가야 해.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프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안녕히 가세요. 순자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구부정한 등을 보이며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천천히.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뛰어가서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수가 원하는 게 뭔지. 그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순자의 기억에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그랬듯이 멀리서 사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의 뒷모습이 시장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15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알았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순자는 신문 부고란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김태수 씨 폐암으로 별세. 장례식장 병원 지하 1층 무연고 장례식장.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벌써. 그날 저녁 순자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들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어. 네, 아빠가요? 벌써 돌아가신 지 15년 됐는데.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15년 동안 살아계셨어. 그리고 3주 전에 진짜로 돌아가셨어. 두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수가 왜 떠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15년 동안 무엇을 지켰는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두 아들은 울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아빠, 왜 혼자? 민호는 고개를 묶고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다음 날 순자는 두 아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1층 무연고 장례식장. 작고 초라한 빈소였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많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어촌 마을 사람들,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이 목숨 구해주셨어요. 이분 덕분에 우리 가게 살렸어요.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한 번도 칭찬 바라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순자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태수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였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요? 우리랑 같이 있었어야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우릴 지켜줘서, 사랑해줘서, 1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서. 순자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같이 있어요. 절대 떨어지지 말고. 약속해요. 두 아들도 아버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몰라봐서, 원망해서,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우릴 사랑했는지. 민호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저 살았어요. 건강하게 자랐어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태수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3년 후, 순자는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의 걸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일하던 생선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다른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작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지켜준 영웅, 김태수를 기억합니다. 순자는 그 사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잘 지내죠? 거기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태수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멀리서 지켜본 사랑. 이제는 마음속에서 함께하는 사랑. 순자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멀리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늦게 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슬프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해받기를, 그리고 용서받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랑의 의미이며 가족의 의미입니다. 태수는 멀리서 사랑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전해졌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사랑은 때로 멀리서 빛납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도 그 빛은 언젠가 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포기처럼 보입니다.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멀리서도 지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납니다. 태수는 15년 동안 가족을 지켰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